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의 뒤를 이어가지고서 러일 전쟁의 시작에서부터 이제 조선이 멸망하는 그 시간까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러일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일본은 가공개혁대에 사실상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했었어요. 먹으려고 했었는데 문제는 갑작스럽게 삼국 간섭이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나라를 놓치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되자 일본은 무리수를 바로 명성황후를 시해함으로써 다시 한반도에서의 주도권을 장악을 하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아간파천으로 인해 가지고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바로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서의 힘의 공백 사이에 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당시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당시에 러시아는 이쪽이 이제 중국 이렇게 되어 있고요. 러시아는 대략적으로 이런 정도까지 이렇게 아니구나. 대략적으로 요 부분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을 차지하는 걸 상황이었어요. 자, 이 정도 영국, 프랑스 이렇게 나눠져가고 있겠죠. 이쪽으로 당시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프랑스, 이쪽이 독일 이런 식으로 나눠졌다고 볼 수 있어요. 나머지 나라는 생략을 할게요. 자, 이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당시에 이때 당시에 이 러시아하고 그 다음에 일본 사이에서 우리나라를 두고서 신경주기가 팽팽하게 됐던 겁니다. 러시아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많이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하지만은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죠. 하지만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나서 바로 만주 지역까지 진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다지 좋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러시아는 일본을 그것 때문에 이제 열심히 견제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자, 그런데 이때 당시 일본은 바로 러시아에게 그렇게 쫓겨남을 당하게 되고 나서 예전에 청나라에게 그렇게 했었던 것처럼 조금씩 근대화 정책을 이루면서 얻어지게 되는 상당수의 한 70% 이상에 해당하는 근대화의 성과물 부 같은 것들을 전부 또 군대에다가 쏟아붓게 됩니다. 자, 군대에다 쏟아부어가지고서 거의 10년 가까이 이것을 이제 이 군대를 엄청나게 키워요. 거기다 플러스 두 번째 이제 어떤 게 벌어지게 되냐면 바로 아무래도 상대는 유럽의 강대국 중에 하나가 걸렸었던 러시아이기 때문에 이들과 전쟁을 벌이려고 한다면은 혼자 힘으로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건 아니에요. 때문에 일본은 당시에 영국과 같이 동맹을 맺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를 막으려고 했었던 나라가 바로 영국이었기 때문에 일본은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영국과 같이 손을 잡는다는 그런 명목을 갖고 있었고, 당시에 이쪽에다 지금 그리지 않았지만 이쪽으로 이제 아메리카를 있었거든요. 미국이 있었어요. 미국이 있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도 러시아가 바로 이쪽을 통해 가지고서 태평양이 접힌 거예요. 태평양이 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태평양을 두고서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의 쟁탈전이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미국도 지금 현재는 당장 힘이 굉장히 센 편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와 직접 부딪히는 것은 뭔가 좀 부담스럽죠. 근데 일본이 러시아를 그다지 좋지 않게 생각하게 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이 미국은 러시아를 견제한다는 명목으로 암암리에 이 일본에게 많은 양에 해당하는 그런 돈들을 열심히 빌려줍니다. 빌려줘가지고서 그 군대를 키우는데 일본이 그 돈을 쓰게 만들고, 그리고서는 일본의 러시아에 대한 자신감을 점차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즉, 동감 1번, 영국은 제1차 영일동맹을 이때 당시에 일본과 맺게 됩니다. 밑줄 칩니다. 동감 1번. 동감 2번, 미국 빈칸에 찍혔습니다. 미국은 차관 제공 등의 지원을 받아가지고서 그래서 러시아를 견제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되게 되자 그래서 좋은 정부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당시에 일제가 바로 이 러시아를 향해 가지고서 전쟁을 이제 선포하기 직전쯤에 대한제국은
당시에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서 우리는 중립을 지키겠다라고 딱 선언을 했었어요. 즉 러시아와 일본이 조선 안에서 전쟁을 벌이는 것을 한번 막아버릴 요량이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자, 문제 보겠습니다. 대한제국의 중립선언. 실제 대한제국이 예전에 6.1전이라든가 두들러와 같은 건 사람이 주장했었던 중립국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수용을 해가지고서 스스로 중립국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한다면, 글쎄요, 지금쯤은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남한이 같이 통합이 되어 있는 형태가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중립국이 돼가지고서 지금까지 살아남았던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동남아시아 지역의 타이 같은 나라가 있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 대한제국은 너무 늦게 중립국을 선언했던 것이죠. 자, 일본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1904년, 1905년은 을사조약이죠. 바로 1년 전쯤에 이 사람들의 그 전매 특허, 즉 먼저 기습 공격하고 섬전포고 때리는 그런 행동을 또 하게 됩니다. 즉 일본이 러시아에게 기습 공격을 해요. 그리고 섬전포고를 딱 하죠. 그리고서는 조선이 이미 중립국을 선포를 하긴 했는데 이런 거 싹을 무시하고 자기네들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서 당시 경복궁을 또 점령합니다. 또 점령한 다음에 군대가 지켜보는 앞에서, 자, 동그라미 1번 한일 의정서라고 하는 1904년에 한일 의정서라고 하는 그런 조약을 맺어요. 자, 이 한일 의정서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바로 대한제국에서부터 여러 중요한 군사적 거점을 빌린다라고 하는 건 내용의 이제 조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즉 이때 당시에 일본은 조선을 사실상 힘으로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린 다음에 마음대로 중요한 여러 가지 군사적 요충지 같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쓰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동그라미 1번, 그래서 한일 의정서, 그 다음에 군사 거점을 마련하고 이걸 강요해서 체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1차 한일 협약이라고 하는 조약을 맺게 됩니다. 자, 제1차 한일 협약이라고 하는 조약을 맺게 돼요. 제1차 한일 협약은 바로 일본인과 그 다음에 미국인 출신에 해당하는 일본인이라고 하는 메가타스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출신이었었던 바로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각각 재정 및 외교의 고문으로 파견해가지고서 말 그대로 재정과 외교의 고문이라고 했지만은 국정의 전반에 걸쳐가지고 모든 것을 전부 다 간섭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일본에게 유리하게 정책과 외교 정책, 그 경제 정책과 외교 정책을 바꾸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가지고서 고문을 파견해서 우리나라를 열심히 간섭한 상황에서 이제 상황이 좀 안 좋다고 생각했던 러시아,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러시아는 땅덩어리를 무지하게 크기는 한데 이 넓은 땅덩어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없어요. 러시아의 주력이 있던 곳은 바로 모스크바가 있었던 그쪽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가 예전에 선생님이 수업 시작 때 얘기했었던 상트페테르부르크죠. 이쪽에 보이는 여기가 바로 발트해라고 하는 그런 바다예요. 자, 그래가지고서 당시에 이 러시아는 처음에는 그 동지나 이쪽 지역으로 파견했던 그 군대를 이용해가지고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근데 일본군은 정말 러시아를 상대로 해가지고서 인해 정수를 펼치게 돼요. 말 그대로 끝없이 러시아의 바로 기지를 향해 가지고서 군대들을 출동시키죠. 근데 문제는 당시에 러시아 쪽에서는 기관총이 보급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기관총 포대가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당시에 일본군이 총을 들고서 열심히 그쪽을 향해서 달려가도 기관총을 한번 드르륵 쏴버리면 한꺼번에 일본군 쫙쫙 죽고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쉽게 여기를 점령을 하지 못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관총이 죽일 수 있는 일본군의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에 해당되는 일본군들이 바로 기관총 포대 쪽으로 향해가지고 달려갔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러시아의 군대들은 이쪽 근처에서 그만 일본군에게 패배를 하고서 쫓겨나게 됩니다. 기관총
포대도 이때 당시에 일본군에게 점령당한 사태가 벌어졌죠. 문제는 당시에 이쪽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당연히 러시아는 이쪽 지역에 있었던 서방 지역에 있었던 러시아의 주력 군대를 이쪽으로 바로 파견해가지고서 일본군과 싸우면 솔직히 말해서 일본군 러시아에게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올 수가 없잖아요. 당시에 러시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관통하는 지금 현재도 존재하는 이른바 시베리아 철도라고 하는 철도를 깔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깔고 있는 중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완벽하게 깔지는 못하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군대가 이쪽으로 가지 못한 상태에서 일본 만주 지역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러시아로 침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이때 당시에 러시아는 이들을 제대로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바로 예전에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했었죠. 바로 임진왜란 당시 때에 일본군이 우리나라 대거 상륙을 했었지만은 이순신 장군이 바닷가에서 일본 본토에서 조선으로 공급되는 바로 보급품을 다 끊어버리는 바람에 일본군이 더 이상 진격하지 못했잖아요. 바로 그 생각을 해가지고서 어떻게 했냐면 당시 세계 5위권에 든다고 얘기할 수 있는 강력한 해군을 바로 이 발스의 근처에서 육성을 했는데 이 군대를 이때 당시에 이쪽으로 파견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 군대가 출발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여기까지 문제가요. 이 군대는 당시에 어쩔 수 없이 이쪽을 지나서 영국을 지나는데 문제는 뭐냐? 영국이 당시에 일본 편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은 러시아의 군대가 이 영국의 해안가 근처로 지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러시아 군대는 영국의 영토와 식민지라는 것을 전부 다 이제 피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 되게 됐던 거예요. 이쪽을 통해 가지고서 영국을 지나서 이렇게 가가지고 지중해를 지나면 여기에 당시에 스웨즈 운하라고 하는 운하가 있었거든요. 이때 당시에 인도양과 그다음에 지중해 연결하는 운하를 이렇게 뚫어놨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스웨즈 운하를 관할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필이면 영국이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영국이 바로 이 러시아의 함대가 스웨즈 운하를 지나가는 것을 바로 거부를 합니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러시아의 함대는 다시 돌아 나와가지고서 아프리카를 돌았어야 됐어요. 아프리카를 항상 돌고 나서 이쪽을 지나가지고서 인도 지역을 또 지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인도가 또 영국의 식민지네요. 그러니까 여기도 가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서 이쪽까지 가가지고 물라타 해협정을 간신히 지나서 그래서 여기까지 한참 지나가지고서 여기까지 드디어 이제 가게 됩니다. 간신히 뺑뺑을 돌아서 가게 됐던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일본은 딱 봤더니 이야 이거 러시아의 함대가 이렇게 뺑뺑뺑을 돌아서 오니까 우리가 얘네들을 잘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라운드업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가 일본의 그 함대 어떤 한 대장이 총대장이 예전 자기가 되게 존경했었던 조선의 수군 장군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순신 장군이었거든요. 이순신 장군의 하객집 전법을 본따 가지고서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바다에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러시아의 함대는 여기를 뺑뺑뺑을 돌아가면서 이제 여기까지 딱 도착을 했는데 한참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던 일본의 함대는 바로 이순신 장군의 하객집 전법을 그대로 응용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러시아의 함대를 유인하는 척하고 유인하다가 일거에 전부 다 전멸시키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러시아의 세계 5위권 해당되는 함대가 완벽하게 패배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러시아는 일본의 공격을 동쪽 지역에서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됐던 것이죠. 자, 이렇게 되게 되자 러시아는 정말 당황스러운 겁니다. 이제 일본이 바로 한반도를 통해 가지고서 러시아의 본토로 쳐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됐어요.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일본은 드디어 이제 러시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됐는데 문제는 그 안으로 들어갈 군대가 이미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의 군대를 다 물리쳐가지고 러시아의 본토만 진입을 하면 되는데 군대가 없는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러시아는 좀 열받긴 하는데 군대가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가기 힘들고 일본의 경우에는 러시아에게 승리를 하긴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러시아를 쓸 군대가 없고 이것 때문에 양측이
불편하긴 한데 서로 제대로 싸우지는 못하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바로 이 상황을 알게 되었던 미국이 당시에 이 일본과 러시아를 이제 중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러시아에게 얘기합니다. 야, 솔직히 이번 싸움에서 러시아 니네들 지지 않았냐?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상 승리한다 뭐 이런 거 전혀 없게 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손해가 나는 거 아무것도 없게 만들 테니까 일본과 이제 화해를 해라 라고 러시아를 꼬드겼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 굉장히 솔깃했습니다. 자, 일본의 경우에는 당시에 러시아에게 승리를 해가지고서 막대한 양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받아낸 다음에 그걸로 국가를 발전시킬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다가와가지고서 일본에게 얘기합니다. 야, 일본 이제 러시아 그 정도 꺾었으면 되지 않느냐? 이제 이쯤 하면 화해하지 그래. 아, 그리고 조선 정도면 조선 먹으려고 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일본에게 더 이상 전쟁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일본이 거부하죠? 거부했더니 그때 당시에 미국이 일본에게 야, 그럼 내가 빌려준 돈 내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돈 갚을 수가 없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러시아와 일본은 둘 다 울며 겨자 먹기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읽어서 우리는 포츠머스 조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걸 통해 가지고서 러시아는 한반도 안에서 일본이 러시아보다 더 우위에 있다, 이익이 더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받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 전에 일본은 조금씩 차근차근씩 조선을 먹어치울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먼저 결과를 먼저 볼까요? 결과 발표 하나. 먼저 미국은 바로 일본과 비밀리에 조약을 맺습니다. 미국 자체는 이걸 현재 인정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건 엄연한 사실이라고 우리는 생각이 들어지고 있어요. 별표 하나. 결과에서는 가스라 테프트 비략이라고 하는 이때 당시 비밀 조약이 맺어지는데요. 가스라는 일본 사람이고 그 다음에 테프트는 미국 사람이 되겠죠. 당시에 미국은 원래 에스파냐의 바로 이제 뭐라고 할까 식민지였던 필리핀이 독립운동을 할 때 미국의 도움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미국의 도움을 받았었던 필리핀의 독립 세력들을 미군이 나중에 가서 에스파냐 세력을 쫓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필리핀 독립 세력마저도 제압을 하고 필리핀을 자신들의 식민지로 삼게 돼요. 여러분들 필리핀을 자신들의 식민지로 삼아가지고서 국가를 통치해갑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그거 아는지 모르겠는데 필리핀에 가면은 필리핀 사람들은 영어 쓰죠? 그 영어를 왜 쓰겠어요? 미국의 식민지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미국은 필리핀을 제압을 했는데 동아시아 지역에서 자신의 나라가 필리핀을 장악했다는 것을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강대국이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그때에 좀 부족하긴 하지만 일본이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서 당시에 미국은 필리핀을 차지하는 것을 일본이 인정해준다. 대신에 일본은 조선을 지배하는 것을 미국이 인정해준다라고 하는 약속을 맺어버립니다. 자, 두 번째, 제2차 영일동맹이 맺어지게 돼요. 자, 이것은 1차 영일동맹에서 영국이 사실 일본이 약간 좀 못 믿었긴 했지만은 그래도 일단 동맹을 맺어줬단 말입니다. 왜? 동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의 바다 진출을 막을 수 있는 나라가 일본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놈의 일본이 생각보다 너무나도 바로 이 러시아와 잘 싸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 일본을 인정해줬죠. 그러면서 일본이 좀 더 크라고 조선을 지배하는 것을 인정을 해줍니다. 제2차 영일동맹이 바로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슷하게 있겠습니다. 포츠머스 조약. 자, 포츠머스 조약. 자, 포츠머스 조약을 맺어가지고서 러시아와 일본이 드디어 화해를 하죠. 이때 당시에 러시아는 일본에게 단 한 푼의 배상금도 주지 않았어요.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 배상금 받아가지고 국가 발전을 하려고 했는데 배상금 하나도 받지도 못하게 되니까 정부에게 항의하는 폭동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 그랬었다고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자, 이런 상황이 돼서 드디어 일본이 러시아에게 승리를 했을 때 당시에 동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일본을 보고서 희망을 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백인들과 싸워가지고 승리를 제대로 했었던 동아시아의 나라가 단 한 개도 없었거든요. 근데 일본이 백인 중에 하나인 러시아를 제압했다? 이것은 바로 일본이 바로 그만큼 강력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일본이 바로 동아시아 싸움이므로 우리들도 바로 이 서양 사람들을 막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했던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일본의 승리를 되게 반겼던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대신이었던 이토 히로부미가 러일전쟁을 승리한 다음에 조선으로 들어와서 고종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이토 히로부미가 바로 서울에 도착을 했을 때 양쪽으로 쫙 갈라져가지고서 이토 히로부미에게 환호성을 지르면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동양의 뭐라고 할까 그 자존심을 세워줬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환호를 해줬답니다. 근데 그 다음 일은 몰랐죠. 여러분들, 그 다음 일이 바로 뭐냐? 별표 2개, 을사조약입니다. 이 을사조약은 다른 말로는 제2차 한일 협약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제2차 한일 협약. 자, 여기에서는 당시에 이 이토 히로부미가 바로 이 누구야? 고종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아니, 고종 황제 폐하, 당신네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일본이 그동안 조선을 위해서 많은 것을 갖다 주고 열심히 키워주고 했으면은 고마움을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선의 자유를 우리가 뺏겠습니다. 바로 외교권 전부 다 뺏을 것이고, 조선에다가 통감부라고 하는 일본 정부를 대표하는 그런 부서를 하나 설치해서 조선의 외교권을 통감부에서 관할하겠습니다. 그 외교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내놓으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이토 히로부미에게 환호를 하는, 축하를 하는 덕담을 나눴었던 고종 황제. 근데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안색이 딱 변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 러시아에게 승리했던 일본을 조선이 제압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고종 황제는 끝끝내 외교 문서, 을사조약 외교 문서에는 고종 황제의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당시에 일본은 외교 쪽과 관련되어 있는 조선의 5명의 대신들, 이 사람들에게 바로 강요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들은 잘못이 없다. 모든 외교 정책을 고종이 잘못한 것이다 라고 먼저 얘기한 다음에 을사조약의 서명란에다가 자기들의 주장을 찍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뭐냐? 대한제국은 대한국 국제에 의하면, 광무개혁 때 만들었던 대한국 국제에 의하면 전제 황권 국가입니다. 전제 황권 국가에서 최고 권력자가 바로 누구냐면 국왕이에요. 황제예요, 여러분들. 근데 황제가 도장을 찍지 않았는데 반포가 되는 조약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일본은 어떻게 했냐면, 고종 황제가 찍지 않았었던 이 조약을 조선을 대표하는 외무부 쪽과 관련된 여러 대신들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이것을 조약이 성사된 것이라고 선언을 해버리고 을사조약에 의거한 여러 가지 조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 정부에 일본의 군대를 잔뜩 데려와가지고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에 누구도 일본의 말에 어김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자, 밑줄 치겠습니다. 자, 고종의 거부 밑줄. 하지만 다음 줄에 일본이 을사오적을 앞세워서 을사년에 있었었던 5명의 이제 대신들을 말합니다. 5명의 대신들을 바로 을사오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대신들을 앞장 세워서 조약의 성립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외교권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였었냐면, 조선에다가 통감부를 설치하고, 이 통감부가 조선의 외교권을 대신하게 했던 것이죠. 처음엔 통감부가 조선의 외교권만을 대신했었는데, 사실상 조선의 정치를 거의 다 혼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으로 치면 그 사람의 입을 없애버린 거예요.
A라고 하는 사람이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B라고 하는 사람이 스스로 A라고 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대신 얘기해 주겠다라고 딱 나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B라고 하는 사람은 A라고 하는 사람을 맨날 괴롭혀요. 그럼 A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괴롭겠죠? 하지만 의사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것을 대신하는 사람은 바로 B라고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B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A를 맨날 괴롭히면서도 A는 항상 행복하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A라고 하는 사람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B라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결과적으로는 조선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충격을 먹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자, 동그라미 3번 발표 하나, 헤이그 특사 사건.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느냐면 조선 정부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고종 황제가 외교권을 이미 박탈된 상황에서 바로 네덜란드 헤이그 지역에 만국 평화 회의라고 하는 그런 회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전 세계의 식민지들이 얼마 있지 않은 상황에서 새롭게 열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던 이탈리아라든가 독일과 같은 그런 나라들이 전 세계의 각 지역을 새롭게 자기네들이 점령하게 되면서 기존의 전 세계를 점령했었던 영국과 프랑스라든가 같은 그런 나라들에게 계속해서 다툼을 벌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잘못하면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회의라고 하는 회의를 벌이게 됐는데, 이것은 말은 평화회의지만 실제적으로는 전 세계의 식민지를 얼마나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협상을 하는 건 자기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름 평화회의다 보니까 고종 황제는 여기에다가 바로 여러분 교과서 28페이지 나와 있는 이준, 이상설, 이휘종과 같은 그런 분들을 파견을 합니다. 파견해가지고서 네덜란드 만국 평화회의에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약을 많이 하게 돼요. 실제로 이분들은 네덜란드 현지에서 국민들에게 엄청나게 호응을 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조선의 입장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조선이 제대로 된 독립을 해야 된다라는 식의 그 주장을 많은 네덜란드 사람들이 얘기를 했대요. 근데 문제는 네덜란드 사람들만 그랬어요. 현장 헤이그에 있었던 각국의 대표들은 바로 이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연설 한번 하게 좀 해달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입장을 생각을 해가지고서 조선의 대표자들 전부 다 한 명도 인정을 하지 않고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헤이그 특사 사건은 실패하게 돼요. 자, 빈칸 읽겠습니다. 을사조약. 자, 헤이그 특사 사건. 헤이그 사건. 자,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상설, 이준, 이휘종을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로 파견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일본의 방해로 이것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종 황제에게 강제로 퇴위하라고 엄청나게 압력을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왜 퇴위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퇴위를 안 하려고 했던 고종 황제. 그런데 이제 여론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고종 황제가 변면할 수 있는 거리를 많이 없게 만들게 되자, 그때 당시 고종 황제는 뭐라고 했냐면, 정녕 그러하다 하니,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황태자가 바로 나를 대신해서 국정을 한동안 다스리게 하는 대리청정을 하게 하겠다라고 딱 선언을 합니다. 즉, 대리청정이라고 하는 것은 태자가 바로 황제 대신에 한동안 국가를 통치하는 것이지만 황제는 황제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고종 황제가 그렇게 대리청정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딱 선언을 했는데, 그런데 일본 놈들은 그것을 조작을 합니다. 조작을 해가지고서 고종 황제가 퇴위하겠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해가지고서 얼떨결에 이때 당시 고종 황제는 그대로 퇴위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선의 마지막 기운의 왕이죠, 순종임금이 그 조선의 왕을 즉위하게 됩니다. 고종 황제는 상왕으로서 남아있는 상황이 되게 됐고,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종 황제가 퇴위를 당하게 됩니다. 자, 퇴위를 당하게 된 그런 상태에서, 자, 여기는 이제 스승의 뭐냐면 이거 외워두라고 내가 얘기했었죠, 선생님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정리 실패
조약. 다른 말로 이것을 바로 한일 신조약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정밀연에 7개에 해당하는 조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과 무엇이냐? 첫 번째, 송감의 권한을 확대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외교뿐만이 아니고 내정까지 장악을 하는 것으로 확실하게 정해버려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당시에 대한민국의 가장 고위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전부 다 조선인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밑에서 실무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바로 한국인을 전부 다 잘라버려요. 그리고 실무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일본인으로 바꿔버립니다. 이른바 이것을 차관정치라고 얘기하죠. 장관 밑에서 실무적인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차관이라고 하는데 이 차관들을 전부 다 일본인으로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모든 정책들을 실질적으로는 일본인들만을 위해서 이때 당시에 정책을 다 시행을 해버리게 됩니다. 정답 2번 차관 정치. 자, 바로 일본인을 차관으로 임명, 한일 신협약 발표 2개 쳐주세요. 자, 2개. 자, 그리고 정미 7조약에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바로 그 해에 군대도 해산시켜버립니다. 실제로 이때 당시에 이 군대를 딱 해산하는 순간 이 군인들은 전부 다 열받아가지고서 다 들고 일어났었대요. 실제로 비밀리에 군대를 해산하겠다라고 딱 선언하고 각 지역에 있는 서울에 있는 군인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방에 있는 군인들까지 일본의 군대가 미리 조선의 군대 근처에 가서 상호하게 경계를 쓰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조선의 군인들을 무장하지 않은 채 바로 운동장에 연병장이라고 하죠. 바로 연병장에서 모이게 합니다. 조선의 군인들에게 자 지금부터 조선 군대의 해산식을 시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딱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군인들은 한순간에 바로 군인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민간인이 돼버린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선의 군인들은 전부 다가 이 시대 때 모병제였습니다. 그 자리를 잃는다는 하는 것은 자신의 이제 직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군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를 지킨다라고 하는. 근데 그것을 한순간에 빼앗게 되다 보니까 이 조선의 군인들은 정말 열이 엄청나게 밝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당시에 제1대대의 대대장이었던 박승환이라고 하는 분이 스스로 자결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각 지역에 전파가 되게 된다. 바로 일부 지역에서는 자연스럽게 해산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굉장히 많은 조선의 군인들은 그 즉시 무기고로 들어가가지고 무기고에서 무기들을 간수하는 것을 막는 관리를 떼어눕히고 안으로 들어가서 무기를 정말 탈취한 다음에 바깥쪽에서 삼엄한 경비를 쓰고 있는 일본인과 대대적으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서울 시내는 순식간에 엄청난 실가전의 상황으로 번이되었고 각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일본의 군대의 힘에 조선의 군대가 이제 대항할 수가 없었죠. 결과적으로 그분들은 나중에 바로 여기에서 실패를 하게 되자 이때 당시에 의병으로 전부 다 가담을 하시게 됩니다. 자, 군대 해산. 자, 이후 군대 해산 박스. 그 다음에 이후 체결 조약에서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왕 쫓아냈죠? 그 다음에 일본인이 조선의 내장 다 하고 있어요. 조선의 마지막 자존심을 볼 수 있는 군대를 해산시켜버렸어요. 거기서 지킬 게 뭐 있어요? 동작 5번에 이후 체결 조약에서는 1909년 7월에 사법권을 박탈시키고 1910년 6월 달에는 조선의 경찰마저도 전부 다 없애버립니다. 그 다음에 바로 여러분이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마음속에 새기고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엄청난 치욕을 이때 당하게 되죠. 바로 1910년 8월달 8월 29일날 이날 조선은 드디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별표 2개 치겠습니다. 한일 병합조약 박스. 일본이 반일 항쟁을 진압한 다음에 딩칸이 되겠습니다. 이때엔 이제 일본 놈들에게 아부도는 놈들이 있겠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제 옛날 개화파였다가 변절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완용 같은 사람이 여기 포함되는데 이완용, 박용용이 여기 포함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바로 이런 사람들은 일진회라고 하는 단체를 구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일본에게
스스로 건의를 합니다. 뭐라고 건의를 하냐면은 조선을 제발 통치해주세요. 뭐 이런 식의 건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일순회 등을 동원해서 병합의 여론을 조성한 다음에 합방을 청원하게 되었고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일본인들이 뒤에서 시킨 거죠. 때문에 일제 군사적 위협 아래서 결과적으로는 1910년 바로 한일 병합 조약이 맺게 되면서 조선의 500년의 역사는 끝을 종식을 짓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린트 13페이지에 해당되고 교과서는 바로 29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자, 일제의 독도 침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가 있는데요. 먼저 보겠습니다. 발표 하나만. 일제 독도 침탈. 즉, 우리나라는 먼 옛날서부터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했었다는 기록이 다 있어요. 먼저 박스 치겠습니다. 삼국시대 박스. 삼국시대는 신라의 이사구라고 하는 장군이 신라 왕의 명령을 들어가지고서 울릉도를 정복을 하죠. 그때 당시에 울릉도에서 만들어졌었던 작은 국가가 이름이 우산국이라고 하는 나라였는데, 우산국 바로 여기가 독도예요. 독도와 그 다음에 울릉도. 자, 우산국이라고 하는 나라였는데, 근데 이 나라를 정복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독도 지역까지도 관할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들어와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전에도 조선왕조 실록 세종의 지리지편에서도 독도에 관련된 기록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뒤에 후반부에 들어와서 조선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한 어민이었어요. 우리나라 당시에 섬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 대한 통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서 그들을 제대로 방어도 못해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이다 보니까 이른바 섬을 비우는 정책인 공도정책이라고 하는 정책을 시행을 했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틈을 타가지고서 일본인들이 거기를 기지로 삼은 다음에 주변에서 어업을 행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던 거예요. 근데 동해 지역에 있었던 어부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안영복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안영복. 이 안영복이라고 하는 분이 여기를 독도 지역을 갔는데 거기에서 웬 일본 놈들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해산물들을 그렇게 많이 채집을 해가는 거예요. 물고기도 많이 잡고 이렇게 하니까 이걸 따져보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조선정부에게 알리지 않은 채 스스로 관복을 구입을 해가지고 관복을 입은 채로 일본까지 건너갑니다. 일본까지 건너가가지고서 지방 정부에게 따져보다가 일본의 중앙정부까지 가가지고 독도는 조선의 땅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 의견까지 받은 다음에 이제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조선으로 돌아오다가 바로 스시마섬에서 그 증명서를 이 스시마섬의 도주에게 뺏겼다는 그런 얘기가 뺏겼대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바로 그 기록이 지금 현재 기록으로만 있지 현재 증명이 되는 그런 문서화 같은 것이 거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대한제국 시기가 딱 들어오게 되면서 이때도 일본인들이 계속해서 울릉도와 독도 지역을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한제국이 이때부터 영토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졌기 때문에 주변 지역을 장악을 하려는 과정 중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확실하게 장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까지 이어지고 있었던 공도정책을 폐기합니다. 그리고 울릉도를 울릉군으로 승격을 시켜요. 그 다음에 울릉군 자체가 독도 지역까지를 관할하게 하는 조치를 취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른바 그렇게 하라고 하는 명령서까지 만들죠. 1900년 당시에 있었던 칙령 41조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에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관계에서 이것을 인정을 잘 해주지 않았던 겁니다. 영국인들은 지나가면서 이 독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리앙프루암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당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떤 특정 국가가 어떤 섬이라든가 지형을 최초로 발견했을 때는 그 최초로 발견했던 그 사람의 국적에 해당하는 국가가 그 섬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국제법이 있어요. 당시에 일본은 어떻게 썼었느냐? 러일전쟁 당시 때에 독도에서 계속해서 경계를 쓰면 북쪽이든 남쪽이든 간에 러시아의 함대가 오는 것을 되게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네를 다 봤는데 일단 독도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는 독도는 일본의 땅이다 라고 딱 선언을 해버리고서는 국제법상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국제법상으로 실제로 봤을 때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미 조선 정부가 이것을 조선의 땅이라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싸그리 무시하고 자국의 영토로 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항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을사조약 외교권을 박탈해버렸잖아요. 1908년에 러일전쟁이 터졌던 상황이니까 지금 백두 막는 게 중요하겠어요? 나라가 넘어가는 막는 게 중요하겠어요?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뺏겼지만은 이것을 국제적으로 항의할 수 있는 상황도 전혀 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본 놈들은 우리나라 입 막고서 그냥 뺏어간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이 독도 문제의 가장 큰 문제가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발표 한 개만, 이번엔 간도입니다. 간도의 경우에는 상황이 좀 독특한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입장한다면, 자, 여기에 백두산이 있어요. 자, 백두산이 있으면은 이쪽으로 흘러가는 게 바로 압록강이고, 이쪽으로 흘러가는 게 두만강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쪽 근처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이쪽이 이제 랴오강이 이렇게 흘러가고요. 이쪽 근처에 송화강이라고 하는 강이 흘러가요. 근데 이 송화강으로 또 연결되는 백두산에서부터 발원하는 토문강이라고 하는 강이 여기 있었어요. 토문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조선 후기 때에 조선 사람들이 되게 많이 번성을 해가지고서 살 데가 없어진 조선 사람들이 만주 지역까지 건너가게 되자 바로 조선 사람들이 만주 지역을 많이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당시에 청나라는 조선에다가 사신을 파견해가지고서 경계를 확실히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양국의 관리들은 당시에 백두산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올라가서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백두산 꼭대기에다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조선과 그 다음에 청나라의 경계는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지도처럼 말이죠. 바로 서쪽으로는 압록강은 이제 놀랄 소지가 없어요. 근데 이제 뭐냐? 동쪽으로는 토문강이라고 거기다 써놨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청나라 입장에서는 발음 비슷한 걸로 쓰다 보니까 바로 두만강을 토문강이라고 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딱 봤을 때 이 토문강이라고 하는 것은 건천입니다. 즉, 건기에는 강이 없는데 우기에만 강물이 생기는 그런 형태의 임시적으로 존재하는 토문강이라는 강이 진짜 있었던 거예요. 이쪽을 연결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조선 사람들이 상당수가 이동을 많이 넘어간 거죠. 그래가지고서 당시에 이 조선하고 청나라 사이에서 이 땅을 두고서 누구 차지를 할 것인가 가지고 되게 치열하게 논쟁이 많이 벌어졌는데 문제는 청나라가 후반부 들어오면서 급격하게 약화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종은 청나라 별거 아니네요 생각하면서 바로 청나라를 압박하는 조치를 취해버리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고구려와 발해가 활약했던 땅이었던 이 간도는 먼저 조선 숙종 때, 숙종 박스 거기에서 이 백두산에다가 비석을 만들었다고 했죠. 그 비석의 이름이 바로 백두산 정계비라고 하는 비석인데 이 백두산 정계비를 세워서 경계를 명확히 했었습니다. 하지만 19세기쯤에 들어와서는 간도의 이주민들이 증가하면서 백두산 정계비에 쓰여져 있었던 토문강이라는 단어를 두고서 청나라와 조선 사이가 되게 갈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입장이. 그런 과정 중에서 청나라가 외교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되게 되자 그 틈을 노려가지고서 대한제국은 아예 이 지역에 많은 조선 사람이 넘어가게 되니까 이 지역을 관리하는 이제 그 관리를 여기다 파견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대한제국이 빈칸에 붙였습니다. 간도관리사. 간도관리사였었던 이범윤을 이 지역을 파견한 다음에 아예 간도를 이쪽에 조선의 함경도가 있던 곳이니까 함경도에 포함을 시켜가지고서 조선의 행정구역을 아예 편입을 시켜버립니다. 이 여기까지 했던 건 좋았죠. 문제는 일본이 바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장악을 한 다음에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땅 조선 땅이라고 하면서 여기다가 경찰서까지 만들었어요. 이거까지 좋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일본은 속셈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을 통해 가지고서 만주로 진출한다는 거죠. 근데 청나라의 호의를 좀 받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당시에 청나라에게 쉽게 이제 침공을 할 수 있도록 당시에 바로 철도를 조선에서부터 연결하는
남만주, 즉 만주 지역에서 연결되는 이 조선에 있었던 만주 지역과 연결되는 이 철도를 일본이 깐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깔아준 대가로서 이 청나 정부에게 돈을 받긴 하겠는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 푸쉔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로 탄광에서 석탄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받습니다. 석탄을 채굴한다? 이것은 바로 이제 그때 당시 근대화 시대 때에 아직 석유를 사용하지 않을 때 바로 석유만 손에 중요했던 게 바로 석탄이었거든요. 근데 이 석탄을 바로 일본이 가져간다. 대신에 바로 간도는 바로 청나라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맺게 됩니다. 이것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간도 협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문제는 일본이 조선의 외교권을 뺏어가지고서 청나라와 맺었던 조약입니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되게 억울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을사조약은 조선의 국왕의 바로 옥세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합법적인 그런 조약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본이 조선을 대신해 가지고서 맺었던 모든 조약들은 전부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일본이 조선의 외교권을 가져가는 것 자체가 고성의 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일본이 을사조약으로 인해 가지고서 조선의 외교권을 가지고 청나라와 맺었던 조약인 간도협약도 무효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지금 현재 중국에게 현재의 간도 지역에 해당되는 땅을 바로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간도 문제가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교과서에 실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할게요. 자,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준비 잘해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